자, 이번 시간은 교과서 112쪽에서 113쪽의 사림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붕당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지는 24쪽, 25쪽입니다. 자, 먼저 이 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림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권력을 잡고 하는 그 과정을 크게 이 네 시기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림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말에 이 원나라로부터 새로운 유학이 하나 들어오죠. 그게 뭐였더라? 그게 성리학이었습니다. 이 성리학을 가지고 이 고려 말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개혁해보고자 했던 그 사람들, 권문세족에 맞서서 그 사람들 신진사대부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 고려 말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해결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고려는 답이 없어.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열어야 돼. 걔네들을 급진사대부라고 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었더라?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나라의 신하로서 새로운 왕조를 열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고려를 지키면서 고려 안에서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온건사대부라고 했습니다. 온건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 정도전 나왔으니까 정몽주 되겠죠. 정몽주. 자, 이 사대부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분파가 되는 거죠. 분파. 이 중에 조선이 건국되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겠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앙의 요직들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훈구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 세조 때 조카 단종을 중이고 세조 삼촌이었던 세조가 소양대군이 왕이 되죠. 거기에 이제 공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세력을 형성해서 훈구파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조선 건국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지방으로 내려가겠죠.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살인파, 성리학을 더 어떻게 후벼 파서 아주 학자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살인파를 형성하게 된다. 자, 이 훈구하고 살인은 태생부터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도 다르죠. 이 훈구파는 나라를 세우는 데 일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왕의 힘이 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국 강병, 대표적으로 이런 거 추구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들을 강하게 해야 된다. 반면에 이 살인들은 반대입니다. 모든 면에서 반대입니다. 아니다. 향촌 자치, 향촌은 지방이잖아, 그죠? 지방의 마을 단위 스스로 다스리게 해야 된다. 향촌 자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왕도 정치를 주장해서 왕도 정치. 왕도 정치는 왕도 도에 따라서 하란 말이야. 무조건 이 강력한 왕권으로 막 나라를 이끌려고 하지 말고 왕도 도에 따라서.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도는 뭐냐면 왕권과 신권이 이 조화를 이룬 겁니다. 조화를 이룬 거. 그러니까 신하도 여기에 이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고 신하의 어떤 직원도 듣고 하면서 그렇게 도에 따라서 정치하라 이 말이죠.
왕권과의 신권이 조화된 세상을 꿈꿨다면 훈구는 그러지 않았다. 자, 이 두 세력의 어떤 뭐랄까 대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선 초에는 훈구가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종이 즉위하면서 이 훈구의 힘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성종 때부터 이제 사림들을 등용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제 만난 겁니다. 사림도 이제 중앙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게 됐고, 이 사림들은 훈구를 자꾸 비판하고, 훈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네 차례 사화다. 사화. 근데 이 사화는 선비사자죠, 그죠? 화자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비들이 재앙을 입었다. 네 차례나 입었다. 근한 50여 년간 이 사화가 네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때마다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말이죠. 하지만 잡초처럼 결국 사림들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선조 때. 이제 훈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고생해서 권력을 잡았다면 이제는 사림 세상을 쭉 이어가면 될 텐데 또 사림 안에서 서로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패거리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붕당이라고 합니다. 붕당. 처음에는 서로의 붕당을 인정해 주면서 어, 서로의 어떤 학문적인 이런 얘기들도 토론도 하고 하면서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면 이후에 가면서 이제 어느 한 특정한 분당이 권력을 다 차지하고 상대 분당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변질된 모습이 이후에 나타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 한 당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한 가문이 다 권력을 차지해버리는 이런 변질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자, 먼저 우리 책의 112쪽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는 이 대략적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훈구와 사림 책의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단 112쪽에 여기까지 내용이 이렇게 우리 PPT에 정리가 된 겁니다. 훈구는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고려말 신진사대부 쪽으로 올라가서 조선 건국까지 그 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눠지죠. 그때부터 시작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훈구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세조의 집권을 주도했던 공이 있던 세력들이다. 세조는 뭐를 통해서 아까 계유정난을 통해서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그죠? 반정입니다, 반정. 근데 성공했잖아, 그지? 성공했으니까 이제 왕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공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신이니까 공이 있는 신하니까 세조가 이 공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줘야 될까요? 치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아주 좋은 자리, 관직,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대토지 이런 것들 막 어, 공 공에 대한 예, 대가로 이제 지급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돈에 또 밝았던 부분들이 있네요. 상업에 관여해서 이제 재산을 축적하고 이제는 그 앞에 고려 말의 어떤 개혁가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 잡고 있는 이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죠, 얘네들도. 자, 그에 반해 사림은 지방에서 이제 중소지주적인 성격으로 지방 사족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가 어느 왕 때, 성종 때 이제 훈구의 힘이 너무 세졌어. 그래서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훈구를 견제하려면 이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등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취직이 되냐면요. 3사 언관직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3사 언관직 3사 앞에 단어에서 배웠죠. 아주 중요한 거. 사관원 또 사헌부 또 나중에 홍문관 여기 관리들입니다. 특히 간언하는 임금한테도 직원 직선을 날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줬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쪽으로 주로 들어가서 언론과 이제 언론, 학술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이 훈구를 견제해 갔다. 한동안 이 비판과 견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느 한때 가서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그렇죠. 연산군 때부터. 자, 이 네 번의 사와 네 번의 사.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 학교 다닐 때 이 사와 이름 이게 너무 한자말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내용도 다 다르고. 나는 참 이 사와 부분에서 무조건 외우려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제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히려 반대로 알려주면서 어, 먹고 살고 있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보니까 그냥 다 단순하게 외우려고만 했던 것 같아. 이 각 사화의 어떤 내용이나 내용이란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야기잖아,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 흐름을 이야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막 외우려고만 했었던 기억이 나네. 자, 이 무오사화부터 시작돼서 의사사화까지 총 4번의 이제 사화, 이 살인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화의 특징들을 잘 살펴놓기 바랍니다. 자, 성종 다음에 예, 성, 연, 중 이렇게 가져오죠. 성종 다음에 이제 연산군이 즉위를 했는데 연산군 때 이제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군자로 끝난 조선시대 두 왕 있죠. 연산군, 광해군. 다른 왕들은 조종인데 왜 군자로 끝난? 군은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에, 쫓겨난 왕들이죠. 쫓겨난 왕들. 연산군 잘했다면 뭐 중종, 명종, 조종이 붙었겠죠. 근데 연산군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쫓겨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먼저 이제 무오사화부터 무오사화.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여기 112쪽 밑에 왼쪽 밑에부터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요 표는 아주 간단하게 원인만 얘기한 거죠. 무오사화는 1498년에 연산군이 왕이 된 이후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뭐 때문에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종직은 이 살인의 어떤 정신적 지주였던 사람입니다. 어, 이 사람이 쓴 글 하나가 문제가 됐어. 조의제문에서. 조는 이제 조문한다 말 사람 죽었을 때 조문 간다 그러지, 그지? 애석하게 생각하고 조문한다. 근데 누구를 의제를 의제 우리나라 왕이 아니네. 의제는 어, 여기 누구였냐면 사실 여러분들 초한지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초한지에 이제 그 항우하고 유방의 싸움 한나라 세워질 때 얘기거든. 그래서 항우하고 유방의 싸움을 싸움이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항우 나중에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를 세우긴 하지만 이 항우라는 사람도 엄청난 장수입니다. 장수였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전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이 항우가 이런 짓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천하에 의제라는 어린 황제가 있었는데 이 의제를 죽여서 광물에 버려버립니다.
그러고 그런 이제 아주 뭐랄까 신하로서 자기가 모시던 황제를 죽여버린 거죠. 이런 악행을 어,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이 조선 시대에 에,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하의 손에 주어간 황제를 조문한단 말이야. 애석하게 여기면서 글을 썼단 말이죠. 음,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하단 말이죠. 왜냐면 이 김종직의 저위 제문을 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김일손은 이제 김종직의 제자입니다. 나중에 김종직은 이 무오소할 때 죽고 없고 김종직 예전에 썼던 이 조위 제문을 김일손이라는 이 제자가 사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사초라는 말은 여러분들 조선 왕조 실록 있죠, 실록. 당시 왕 그러니까 이 당대 왕 때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들 중에서 이제 실록으로 편찬을 하잖아. 이 실록 편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으는 자료들을 사초라고 합니다. 그 사초에다가 자기 이 스승님이 쓴 조의제문을 넣으려고 시도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훈구파 쪽에서 이 글을 가만히 이제 뜯어보니까 야 요거는 지금 조선의 왕을 돌려가게 한 거다. 왜? 이제는 아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황제였잖아. 그죠? 그래서 의제는 곧 누구다? 단종이었단 말이야. 어린 단종이었단 말이야. 그럼 의제를 죽인 항우는 누구냐?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다 이 말이야. 세조. 아까 그 계유정난을 통해서 세조가 왕이 됐잖아, 그죠? 그 연산군은 이 세조의 피를 이어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직은 이렇게 단종을 추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훈구들이 트집을 잡은 겁니다. 안 그래도 저 3사의 성종 때부터 해가지고 3사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 비판하고 하니까 이 훈구들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다면 요거 꼬투리를 하나 잡고 싶었는데 요게 걸린 거죠. 요거 역적이다. 역모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연산군에게 고발을 하고 하면서 이 김종직의 저 김일손과 관련된 모든 이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서 이제 문초를 받고 사약을 받고 유배를 받고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주 피해자가 누구겠나? 김종직의 제자들이겠죠, 그죠? 살인들이 피해를 봤다면 첫 번째 무오사화. 자, 그 다음에 이 갑자사화는 1504년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연산군의 어머니가 패비 윤씨, 패비란 말이 붙었네. 패비, 왕비에서 쫓겨났던 거 아니지. 연산군이 어릴 때 성종의 마누라였습니다. 성종의 마누라 이 패비 윤씨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시기 질투가 심하다. 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래 하여튼 그래서 쫓겨납니다. 사약을 받고 쫓겨난 것도 모자라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이 사실을 나중에 연산군이 왕이 돼서 알게 됐어. 연산군은 자기 엄마의 그 억울한 죽음을 이제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막 궁궐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패비윤 씨 사건 때, 예, 니네는 뭐 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가지고 다 싹 다 죽이는데, 여기에 또 이제 많은 살인들이 연루가 돼 있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묘사화는 이제 왕이 달라졌는데 중종이죠. 연산군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겠나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중종 반정이. 1506년에 갑자사화가 있고 2년 만에 일어났죠.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 쫓겨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중종 때 기묘사화. 지금 무오사와 갑자사화를 거치면서 이 살인의 힘이 또 크게 약해졌겠죠. 또 이 훈구파들이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또다시 권력을 독점하고 또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중종, 성종 때처럼 중종이 이 살인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당시 살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조광조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하도록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조광조는 아주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개혁을 추진하려면 자기 편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사림이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일단 사림들을 많이 등용하기 위해서 이 현량과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책에는 113쪽에 있습니다. 현량과 학문에 뛰어난 인재를 천거네, 그죠? 천거제. 이 천거는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살인들 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소격서, 이 성리학 유학자들입니다. 소격서는 예전에 옥황상제한테 제사 지내던 거다. 그러니까 도교 행사입니다. 도교 행사. 이런 거 궁궐에서 하지 말란 말이야. 폐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공훈삭제, 위훈삭제라고도 하는데, 중종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이 계유정난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종 반정 쿠데타가 성공을 했죠. 그럼 여기에 또 공신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이 공신들에게 훈장을 준단 말이야. 위훈, 공훈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 조광조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그냥 이름만 넣고 훈장 받고 또 돈 받고 토지 받고 하는 애들이 있더란 말이지. 국가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다시 살펴보시고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하면서 건의했는 게, 처음에 공훈, 그러니까 훈장을 받은 이 신하들이 너무 많다. 104명인가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를 4분의 3을 줄이자. 그러면 몇 명이 잘려나가냐면 76명이 잘려나가. 이 홍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삐 처리가 돼야 될. 저게 보자 하니까 우리 훈장까지 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격을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일이 있는 거죠. 당시 이제 궁궐에서 이런 이파리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주초위양이라 해서, 이파리에 주초위양이라 해서 여기 하얀 부분은 이제 비은 거야. 벌레가 갉아먹어서.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꿀로다가 이런 글자를 써놓은 거죠. 주초위와. 주초인데 여기에 이제 한 글자로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조가 됩니다. 조.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거 믿고 이제 막 조광조의 영보를 뒤집어 씌워서 홍구들이 또 살인들도 피해를 보고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묘사입니다. 기묘사. 근데 이게 참 황당하죠. 여러분들이 믿깁니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중종의 입장에서도 조광조의 개혁이 너무 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급격하단 말이죠. 급진적이고.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뽑았던 이 조광조 일파를 또 치게 되죠. 또 훈구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 이건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종 때입니다. 이제 또 왕이 바뀌었네. 명종 때 외척들끼리, 왕의 외척들이죠. 왕의 외척 당시에 두 파가 있었어. 윤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대윤과 소윤에서 윤원영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또 이런 대립이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명종 전에 인종, 그 다음에 요건 명종 쪽인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붙어 있다가 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총 4번의 사화. 자, 하지만 잡초처럼 꿋꿋이 버티고 일어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로
요거 시험에 엄청 많이 등장해요. 이 사림의 권력의 기반은 지방에 있던 서원과 향락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살인들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결국 선조 때 이렇게 권력을 차지하게 됐다. 자,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국의 이 살림의 기반이 되었던 서원. 우리 포항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책의 112쪽에 있던 김종직 조이제문 썼던 예림서원. 그 다음에 향약, 서원과 향약이랬죠. 이 지방에 있던 이 살인들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성리학 규율에 맞게. 덕업상권, 선을 행하고 권해라. 과실상교, 과실을 서로 규제하라. 예속상교, 예의와 풍속을 서로 교환하라. 환난상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또 나눠진다. 분당이 일어난다. 드디어 이 사림이 권력을 잡았는데 또 나눠지게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척신 정치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척신이란 말은 아까 외척들이 있죠. 왕과 빌 붙어 있는. 얘네들 주로 여기 이제 훈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훈구들. 이 새끼들 다 이제 뭐 아주 싹 다 청소해야 돼. 강하게 청소하자. 아니다. 그래도 같은 유학을 공부한 우리 동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온건한 쪽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자리 하나 때문에 이조전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조전랑은 어떤 자리냐면 우리 책 113쪽에도 있습니다. 113쪽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정오품 이조전랑과 정육품 이조좌랑을 함께 부르던 말로써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였냐면 삼품이야 문관의 천거 그 다음 3, 4 촌요직의 선발 아까 3, 4직 있었지 사관원 사업무 홍문관 깨끗한 자리라고 해서 청요직이라 그쪽에 가는 사람들 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아주 막강한 거는 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한도 또 있고 자기가 물러날 때 내 뒤에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파에서 이 자리를 잡게 되면 계속 그 패거리들이 독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이 기성살이 원래부터 있던 살인과 새롭게 이제 살인 세상이 되고 나서 지방에서 이제 새롭게 올라온 비교적 젊은 유학자들 살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 뭐와 뭐로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다. 그래서 먼저 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롭게 올라온 살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척신정치 청산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싹 다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황과 알죠 여러분들 이황 얼마지 1000원 그리고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주로 영남 지역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영남학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서희는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는데 서희는 기성살인 그 전에부터 홍구와 함께 이제 있던 시절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척신 정치 청산에 좀 소극적이었다.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희 5천짜리 성원의 제자들이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충청도 이쪽 지역이다. 그래서 기호학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붕당이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말이지. 이조전랑이라는 자리, 척신정치 청산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동인이 또 광해군 때 북인과 이렇게 남인으로 나뉩니다. 남인으로. 그래서 광해군 때는 북인이 권력을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광해군이 쫓겨나죠. 그때 이제 서인이 그 반정을 주도합니다. 인조 반정. 그래서 북인 정권은 인조 반정으로 완전 박살이 나고 서인과 남인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리고 대립하는 시기가 한참 갑니다. 숙종 때까지.
이때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대립에서 누가 최종 승리를 하냐면 또 서인이 승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조, 세도 정치가 하면서 영조 때 노론소론으로 나눠지고, 이 노론소론에서의 또 최종 승리자는 노론이 되고,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안동 김씨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 상당히 변질돼 갔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책이 있죠. 왼쪽에 사림의 계보 참고하시고요. 자, 빨리 문제 한번 봅시다. 25쪽. 25쪽. 네 문제를 한꺼번에 빨리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전국공신 탐 사건, 전국공신을 개정하는 일. 전국공신은 요 중종 반정 때 공신입니다. 근데 개정이잖아. 이거 고친다는 뜻이야. 고친다. 이거 아까 수업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중종 반정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훈족 그 위훈을 삭제했던 일이 있었죠. 위훈 공훈을 삭제했던 누구? 조광조, 그죠? 그럼 이거 어느 왕 때겠나? 그렇지. 중종 때의 일입니다. 중종 때. 중종. 그러면 중종 때 사건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네.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기초옥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선조 때 일입니다. 선조 때. 그 다음에 요일 위훈 삭제 때문에 조광조 일파가 결국 훈구의 반격을 받고 물러나게 되죠. 쫓겨나는 2번이 답이고. 그 다음 요것은 양지역 벽서 사건은 명종 때고, 조희제문이 발달한 김일성 요거 모사하잖아. 모사 연산군 때. 공신책봉에 요 공신책봉은 나중에 강해군 쫓겨날 때 인조 반정 때 나도 공세웠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내줘 해서 이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번. 그 다음에 2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시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도전 얘기가 나왔어. 근데 정도전이 어떻게 됐단 말이야. 여러 왕자를 해치 이렇게 하다 선거에 참여를 당했다. 이에 정한군이 도당으로 하여 도평의 사사로 하여금 백관을 쭉 나옵니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정한군은 나중에 태종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인도 이방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적장자인 여한군을 세워라. 이방원이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하고 다 쳐버리고 일단은 자기 형 정종을 왕으로 세우거든. 이게 이제 언제의 일이냐면 1차 왕자의 날입니다.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발생했던 일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가붕당 뭘까? 빨리 좀 할게요. 뜻을 달리하는 자를 북인이라 하였다. 북인. 그러면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 했죠, 그죠? 근데 나중에 동인이 또 어떻게 나눠진대?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다 했잖아. 뜻을 달리하는 자는 북인이라 했으니까 그럼 가에는 뭘까? 남인이 들어가겠지, 그치? 남인을 찾으면 되는데 광해군 시기는 누구였냐? 광해군 시기는 아까 북인 정권이라고 했죠, 그치? 북인 정권이라 했습니다. 북인 정권. 그래서 1번은 북인이고, 마음이 급하다. 북인 정권이고, 경신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건 서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현적과 이황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인이 많다 했죠. 영남아파. 기의 예송에서 자의대비의 기념복을 주장하였다. 요거 이제 뒤에 예송 논쟁이라고 배웁니다. 그때 이제 문제의 포기가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서인이고 마찬가지 5번 요것도 서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 예송이 또 나와버렸어요. 원래 이건 뒤에 붙어야 될 문제인데 현종 때 일어난 일입니다. 현종, 광인, 효종, 현종. 이 예송에 대한 건데 구체적으로 예송은 두 번 있었습니다.
갑인예송, 갑인년의 예송과 이 기해년의 예송이 있었는데, 에, 현종의 앞에 왕이 효종이잖아. 이 효종이 죽었을 때, 이 현종 앞에 효종이고, 효종 앞에는 인조인데, 인조의 마누라가 있었어. 계비. 아, 자의대비라는 궁궐의 큰 어른이죠. 요때 당시에는. 이 자의대비라는 예전에 왕비였던 사람이 인조 죽고 자기 아들 버린, 실제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효종도 죽고 아들이 죽었잖아. 그죠? 자의대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손자가 왕이 됐는데, 에, 그러면 이 자의대비는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상복을 입어야 되는 상복을 얼마나 동안 입어야 되냐. 음,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이 서인하고 남인이 싸운 겁니다. 갑인 여종은 요거는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 일이고, 효종이 사망했을 때, 요거는 두 번째는 이 자의대비랑 할마씨가 아직도 안 죽었어. 효종의 마누라니까 자기 며느리 죽었을 때까지 살아있어. 그래서 이제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돼. 근데 이제 이 상복 뭐 얼마나 입는 문제 가지고 왜 싸우느냐. 그거 왜 그러냐면 이 효종을 첫째 아들로 보나 둘째 아들로 보나. 복잡하죠, 그죠? 예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속 논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예송에 대한 얘기인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례 문제, 예법에 관한 문제. 예법에 관한 문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선시대의 대외관계, 이제 인진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